네, 김마리님께서 여유돈 총 2천이는데 미국 우량 좀 묻어놓는 거 별로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모르는 주식 잘 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닌데요. 2천만 원 있으면은 어 공시가 1억이야. 하나 갭 투자 하나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또 투기꾼인죠. 투기꾼인 발언을 또 제가 해버렸네요. 예. 2천이 있으면요, 자 뭐 혹시나 내가 이사갈 계획이 있는데 지금 3천을 투자할 것인가, 리모델링에 5천을 투자할 것인가,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1500에서 2000 사이에 드렸다면은 지금 그 3000이에요. 예. 3000을 드릴 것인가, 또는 조금 더 다 때려 부시고 뭔가 좀 더 세련되게 화이트 톤으로 해서, 요새 뭐 아치형 또 하잖아요. 아치형 방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5000 정도 들겠죠. 예. 34평 기준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까지 2000 더 드리면 되는데, 할까 말까 기로에 서신 분들은요, 2000 더 드려보세요. 예. 드려보시는 게 추후에 그 집이 가장 빠르게 팔린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최혜진님께서 준생님 자본주의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자본주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잘 사는 지름길이 아니죠. 세계에서 유례 없이 1950년도 1900 초반에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6.25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1988년 서울올림픽, 86년 아시안게임까지 근 30년 만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을 했다. 두 번째,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엄청나신 그 회장님들을 등장하시게 되었죠. 특히 우리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님,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그리고 LG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뭐였죠? LG의 회장님께서. 그게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현대, 삼성, LG가 과거에는 럭키였죠. 럭키, 금성. 예. 거기서부터 파생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현대도 우리가 알듯이 현대백화점, 현대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현대상선 있는 그 그룹, 지금 아니지만은 그 그룹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마찬가지로 뭐 에버랜드 쪽이든 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이든, 그 다음에 삼성 또 어디죠?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건희 회장께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고요. LG도 마찬가지로 GS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CJ라 맞죠? CJ죠? CJ랑 삼성일가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LG가 뭐였죠? LG랑 GS랑 또 하나 더가 어디 있지? LS도 LG 계열이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치트키를 쓴 거예요. 보다 빠른 시간으로, 남들보다 한정된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최소한 쓰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건요, 대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위주로 발전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기업이 물론 뭐 사회에서 약간 문제는 있긴 하지만요, 실질적 경제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또는 대기업에서 자회사에서 뭐 하청,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파생되고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크다. 지금 현재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대기업이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IT 기술력,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드높였죠. 이 5G 시대, SK나 KT에서, KT는 물론 공기업에서 이렇게 된 거지만은, 이 광랜이라는 5G 이쪽 광대요. 그런 것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 5G가 없었다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존재했을까요? 다음이나 존재를 하지 못했겠죠. 그대로 미국에서 온 야후나 라이코스가 잠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친대기업 성향이에요. 대기업들 잡아 옥죄는 게 정답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제를 통해서 뭐 통제는 할 필요는 있겠죠. 일정 부분.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요. 하지만 대기업의 매출을 저해하는 뭐 그런 것들. 결국 달러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달러가 없다면요, IMF 아마
이겨내기가 또 힘들었을 수 있어요. IMF 때 엄청나게 뛰었던 달러 때문에 우리는 수출 국가잖아요. 수출 국가. 수출 국가가 달러를 벌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또 마찬가지예요. 증시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 계속 나오죠. 자, 헝다가 홍콩 증시 거래 정지라고 해요. 자,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의 주식이 4일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헝다 그룹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 사업 부문인 헝다 물업을 매각하면서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또 내일 코스피 시장이 좀 참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자, 지청섭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자리 생깁니다. 맞습니다. 예. 공공기관 일자리 백날 생겨봤자 나라가 발전 못해요. 그냥 세금 나눠쓰기입니다. 나눠쓰기예요. 하지만 기업의 그 투자를 늘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당근을 준다면요, 당연히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해피한 인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도 10월 달에 10월 1일이 금요일이었나요? 10월 1일 금요일이었죠. 자, 10월 1일 장은 약간 하락이었나요? 네, 근데 아마 둘째 날인 10월의 두 번째 증시날 5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또 안 좋은 뉴스죠. 제가 증시 폭락론자는 아닙니다. 폭락론자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보고 주식 투자 제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긴장감 고조되는 한국 증시, 인플레이션 지수, 부채 한도 협상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산업재 전반의 물가 상승이 지속되다 보니 이런 물가 상승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고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글로벌 증시의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결론은 뭡니까? 결론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네, 그냥 너무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도 심리가 너무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주식 투자할 때 떨어지면 마음 편하잖아요. 네? 떨어지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왜? 당연히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요. 근데 오르면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네? 견디지 못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차피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네, 2년은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과 증시가 이 심리 안정적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주식.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급해지은행 지점당 월 5억에서 10억 묶었다. 대출도 선착순이냐. 자, 이대로라면 12월에 대출 셧다운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서울시 아파트 전세를 사고 있는 A씨가 이달 말 이사를 앞두고 지난달 일찌감치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점에 배당된 대출 한도가 5억이래요. 한 달에. 네? 이거 한 사람이 가져가는 전세금인데요. 대출 한도인데. 난리 난 거 아십니까? 네? 난리 난 거 아세요? 지금 5대 은행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7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주택자들은요 웃고 있습니다. 왜? 나 이미 대출 다 했는데 대출 다 했고 집도 있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할 사람들은요 그렇게 폭락론자 영상을 보면서 집 안 사다가 이제라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그렇게 돌아선 분들은요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비싼 금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진작에 30년 고정금리로 샀어요. 네. 대출 금리가 오르든 말든 간에 나는 나대로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늘 내가 판단을 할 때는요 남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저는요 남에 의해서 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싫습니다. 제일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스스로 판단, 하지만 내가 판단해서 어차피 살 거면 최대한 빨리 산다, 이겁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못 사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저렴하게 잡으려면요 운이라는 게 따라줘야 돼요. 네, 하지만 하락기가 왔다면 가장 좋은 물건을 소유하신 분들은 잘 내놓지 않습니다. 네, 허접한 물건들만 내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하락이 오더라도 내가 좋은 물건을 사기가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결단력은 빠르게, 예.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하려면요, 평상시에서도 이런 물건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경우 요거는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저처럼 수익률보다는 수익 성공률이, 네, 높다는 겁니다. 투자 성공률요. 네. 물론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2번의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2번의 실패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는데 본전은 얻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투자라는 것은 첫 번째,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내가 돈이 묶이지 않는다. 세 번째, 가장 쉽게 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인 가장 쉽게 투자를 한다. 이게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전세 끼고 사세요. 네, 오를 만한 지역이요. 네, 저는 충분히 오를 만한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장님께서 경매는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경매라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에는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따라 붙게 되는데요. 저는 경매 안 해요. 왜?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과거처럼 양도세 50%일 때는 경매를 해도 돼요. 왜? 사고 낙찰받고 좀 싸게 낙찰받아서 바로 팔면 되니까요. 그럼 50% 양도세만 내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요 77%예요. 77%. 네, 그래서 경매를 하지 말라는 이유고, 과거처럼 법인들이 경매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하루만 있다 팔아도 법인은요 그냥 법인 추가과세 10% 하고 법인세만 내면 되는데, 예. 근데 지금은 법인이 낙찰받았다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자 법인은 주담대가 원천 차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경매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냥 쉬운 투자가 정답인 거예요. 예, 정답. 어차피 내가 싸게 샀더라도 하락한 지역에 샀더라면요, 그건 또 실패한 투자죠. 네, 실패한 투자입니다. 네. 자, 박성준님 반갑습니다. 자, 김마리님께서 경매가율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자, 위너키님 지금은 추가과세가 20%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전에, 네, 법인의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10%였어요. 자,